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8.4 대책이 발표된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수요를 억누르는 이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공급 중세의 중심에 정책 전환에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정책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시간이 좀 빠릅니다. 8.4 대책이 발표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8.4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축소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도 나름대로의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시 평가가 좀 성급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상황으로서는 틀린 어떤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8.4 대책 발표하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그 0.4, 0.5던 그 가격 상승률이 0.1%대로 좀 다운됐습니다. 많이 낮아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자 보면 성공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미완의 완성 상태입니다. 또 과천 부지 사태도 주민 반발에 의해서 철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태릉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완결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벌써 됐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노영욱 장관이 부랴부랴 그거에 대해서 지금 8월 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돼가고 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부지로 예전에 이제 공공택지였던 곳으로 도리어 4,000호가 예상이었는데 4,300호로 좀 늘렸다라는 조금 어떤 모양 안 나는 어떤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8월 말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때까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미완의 완성이고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누누이 했었는데 당시 8.4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8.4 대책의 효과가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8.4 대책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용들이 공공 재건축 진행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규모 서울 권역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제 발굴해서 조성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만에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죠. 부지 확보라던가 이제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실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1년 2년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 만에 뭔가 통계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상반기 중에 다주택자의 세금 이슈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거래 증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직후기 때문에 또 시즌상으로도 이제 그런 거래가 조금 몰렸다가 이제 감소되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위 아다리가 좀 맞아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던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공급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 좀 공급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발표한 공급 대책들이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그 직후의 평가와는 달리 효과를 현재까지도 좀 적절하게 내지 못하고 있다.
있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뭐 공급 대책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 정부가 수요 압박을 좀 놓고 이제 공급을 좀 쥐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올해 뭐 2사 대책까지 해서 공급 대책으로 좀 돌아서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을 잡지는 못하는구나. 아, 이게 백약이 무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두 분께서 이미 좀 뭐 실증적인 분석을 해주셨기 예.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정부의 인식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출발을 하자면 97년에 로버트 모턴과 아이런 숄츠라는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 이론이나 어떤 이제 금융 상품 이론에서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 헤지 펀드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생각을 했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명의 석학이 만든 헤지 펀드는 분명히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날 높을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망해서 파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고 하면 예. 아무리 정치한 계획과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다 보면 막상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변수도 많고요. 예, 그런데 정부는 지금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미래를 완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신들의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교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더라도 또 정부 자체도 청와대나 정부 인사 자체가 사실은 1가구 1주택을 실제로 몸소 실현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몸소 실천까지 했다라고 하면 예. 이제 국민들은 그나마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라도 믿을 텐데 네. 또 그런 것조차도 이율 배분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 2018년에는 어느 정도 공급량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공급의 효과는 장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전 정부에서 공급 정책이 실현돼서 초기에 나타난 거죠. 당연히 그때 인허가 물량을 받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정책의 효과는 최소한 뭐 3,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정부는 계획만 발표해놓고 이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곧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거 사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발표를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공급 정책을 정부는 4년간 하지 않았어요. 학생으로 치면 과제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면 뭐 합니까? 이제 벼락치기 했으니까 성과에 대한 굉장히 조급함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숙고되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어떤 정책들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할 거니까 곧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는 것은 미리 사실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겠지만 네. 국민들은 일부 또 그거를 믿고 또 어떤 경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결국 시장에 교란을 줘서 국민들이 뭐 정부의 발언을 지금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지금 국가의 최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서 뭐 한문도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뭐 이 태릉 부지라든지 과천 부지라든지 각종 이제 부지를 내놨는데 사실 결국 진행을 해보니까
지자체라든지 뭐 주민들의 반발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속도나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대로는 좀 잘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존재를 해서 지금 이제 노영국 장관도 8월까지는 어떻게든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다소 그런 것들을 좀 간과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내놓은 정부의 8월 계획도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장관님의 형태하고 김현미 장관님의 어떤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의지나 열정이 좀 높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면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네.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100% 스스로 확신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노영욱 장관은 반대 스타일 같아요. 뭐냐면 국세청장 그쪽을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섬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확실한 것만 대해서만 발표를 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요. 이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네, 전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율들이 뭐 잘 됐다라고 둘 다 표현했습니다.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번에 지금 뭐 공공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그 앵커님 말씀처럼 그거에 비해서 공공 재개발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공공 재건축은 원래 김현미 장관이 발표할 때 5만 원 예측했는데 지금 네. 5천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실패한 거죠. 공공 재건축은 소셜 믹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근데 공공 재개발은 또 저 예상량을 2만 호를 잡았는데요. 벌써 2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후보지도 엄청 지금 뭐 서로 해달라고 또 난리예요.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노영욱 장관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실패를 했고 한쪽은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작년에 발표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강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립 서비스 차원의 어떤 정치적 시나리오에서 던진 것이지 실제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고 공공 재개발은 의외로 아시겠죠.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어떤 뭐 사업 진행이 좀 안 된 지역들을 다시 한번 베니피트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민들의 어떤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찬성률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던 현장을 가보면요. 공공재개발 현장들이 서로 해달라고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공공재개발은 사실 정부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쾌적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수익률을 맞추다 보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합원 수가 너무 많은 현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 되는데 어떤 주거 환경이나 쾌적성에서 좀 적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좌충우돌의 모습은 있지만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방향성은 있어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분명한 것은.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이래서 이거는 좀 실패한 것 같다. 근데 이쪽은 좀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양론을 좀 펼치고 네네. 3080 대책 같은 경우에 후보지가 지금 84만 원 던졌는데 이사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4만 원 던졌는데 벌써 한 23만 호가 벌써 거의 후보지 확정이 됐어요. 불과 6개월 만에요. 이거 엄청난 속도거든요. 대한민국 도시계획 역사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은 이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시장에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장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 된 다음에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8곳은 동의율이 다 통과됐고 또 15곳은 21곳이 벌써 50% 이상의 동의율이 시작된 지. 그러면 이건 엄청난 속도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근데 베니피트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애를 쓰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사죄를 하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이래서 혼돈을 준 건 미안하다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뭐 언론사들한테 좀 국민들한테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겸허한 자세로 시장에 접한다라면 언론사 기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 볼 텐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홍남기 장관이 뭐 다 잡혔다 이렇게 조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감이 현재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표현의 어떤 방법이 접근성이 아니라 통보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갖고 싶어도 퀘스천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을 좀 정부 당국자들의 좀 표현을 잘 해서 이런 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5년간 5만 가구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좀 아니었죠. 예, 굉장히 부족하게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든지 뭐 이런 규제 완화 윤책이 있음에도 주민들 또 시민들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뭔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거를 좀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질문하신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8사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올해 초에 이제 5개 구역이 선도 대상 예. 시범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지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곳인데 네. 사실 이 중에서 관악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건축 공동시행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상 좀 포기를 한 상태예요. 주민동이나 이제 찬성이 중간에서 좀 어그러져서 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곳은 4곳인데 이 중에 중랑 망우 1구역이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최근에 LH와 이제 공동 사업 시행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네. 동의율 75%를 넘어서서 사업이 이제 좀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네.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기대하신 속도보다는 선도 지역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휴를 맺고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속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실 이런 좀 소규모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입지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기존 자체 조합 사업의 여력이 좀 안 되거나 기존 조합에서 뭔가 비리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서 사업이 답보 상태인 곳들은 LH나 SH를 통한 공동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성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곳들은 8사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이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적은 편은 아니기는 네. 하거든요. 용도지역 상향 통해서 용적률 올려서 이제 좀 주택수를 많이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물량이 늘어나니까 사업성도 그렇겠죠. 조금은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이제 저금리의 대출 지원이라던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서 좀 사업 시행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총 개수가 적어 보이는 거는 사실 그런 니즈가 좀 없는 네. 입지가 비교적 뭐 괜찮거나 자체 사업에 대한 계속 니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 시행을 통해서 이제 LH나 SH 사업을 굳이.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네. 곳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사실상 공공이 개입해서 좀 끌어줄 수 있는 데들은 집중을 하면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네. 필요한데 여전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 쪽에서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공공 주도나 주도하는, 공공 네. 이제 같이 시행하는 공동 시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계속 뭐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속도에서 여전히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공공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들에는 집중해서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심의 이제 수요자들이 최근 사실 선호 트렌드가 너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아파트 유형의 신규 공급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명제를 좀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공이 모든 걸 할 수는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양립해서 같이 공급을 좀 원활하게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변화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변화의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에서는 목소리를 나름대로는 뭐 불만이든 어떤 식으로든 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인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 재건축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신규 택지도 지금 어쨌든 8월까지는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뭐 8월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이어서 이 8사 대책의 어떤 순항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또 후반에 8사 대책안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재건축은 제 예측으로는 상당히 진척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공공 재개발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공공 재개발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일장일단을 제가 차례로 좀 법적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할 때 원래 이제 공공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성과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속도성과 경제성이 지금 민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공 개발하면 뭔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익도 좀 더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관악 신림 건영 같은 경우는 용적률 300%를 제시를 했다가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250% 정도의 용적률이 적합하다라는 어떤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300에서 250 뭐 그것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민간 재건축에서도 상당 부분 300% 용적률이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정비구역 내에는 이제 소위 이제 원주민들 조합원들의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그 정비구역 내에는 소위 이제 국가 토지나 시의 토지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줄여서 이제 국공유지라 하는데 예. 그 국공유지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원칙으로 무상으로 조합에게 양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요? 예, 무상으로. 근데 어차피 왜냐하면 조합이 다시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다시 넘겨주니까 네네. 공짜로 넘겨주니까 받아올 때도 공짜로 받아오는 그렇죠. 조건이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현실에서 이제 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이제 시에나 구청에서 약간 꼼수를 써요.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300억, 400억 정도의 그냥 유상으로 팝니다. 아, 예, 그래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 거군요. 그 대신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면 용적률 300% 줘요. 용적률 그러면서? 300%.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좀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민간에서 300% 정도 받으니까 이거 뭐 공공이라고 해서 최대 500%까지 해준다 해놓고 뭐 300은커녕 250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불만이 생기는 거네요. 또 그것이 또 적절한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고 하면 뭐 초과이익 환수, 높은 기부채납, 분양가 상한제, 공공임대 이런 걸 또 다 고려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거를 굳이 공공 재건축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LH 사태가 떠지면서 장이 9구역 같은 경우는 LH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반대가 나오고 있는 불신 상황이고요. 때문이네요. 아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을 뭐 450%까지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450%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만 조합에서 가져가는 이익은 약 900억 정도가 되고 900억이요. 정부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6,600억입니다. 아, 근데 이제 비교가 안 되네요. 정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기부 채무가 임대주택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할만하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니 내가 저기 조합에서 900억 그거 뭐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 1인당 받는 금액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받으려고 400, 500%면 층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주거의 질을 포기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부가 약속한 어떤 그 시한까지는 사실상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되게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관련해서 이제 33,000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뭐 계획을 너무 또 타이트하게 잡은 게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서부 면허 시험장하고 서울 의료원 같은 경우는 왜 5군데는 서울시 소유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는 코레일 소유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 인허가권 또 서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설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세훈 지자체도- 시장하고 협의도 네.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달 남은 사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정부가 처음에는 정권 초기에는 국민들 간의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막판에 그동안 밀어넣었던 어떤 그 공급 과제를 한 방에 몰아서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 공익성을 내세워서 일방적인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8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정부가 이제
사실 이제 민간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 사업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또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보장되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조합을 자문을 하면 그 사람들 밤잠 안 자고 합니다.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데 공공주도 방식 LH 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나중에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어떤 일방적인 그 진행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치면 정부도 어느 정도 민간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줘야 공공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미 알 텐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공과 민간의 개발에서의 차이가 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반드시 공공이 민간보다 우월한 공급 정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숙고를 할지는 참 미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부가 지금 공급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께 드리는 뭐 발표문을 통해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년, 그러니까 과거 10년 정도 평균 입주 물량과 비교했을 때 올해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서울만 봤을 때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입주가 한 4만 2천 가구 정도 있을 거라고 정부는 봤는데 민간에서 보는 그러니까 부동산 114 통계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3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서 이 숫자가 좀 다른데 그래서 어디가 맞는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어디가 맞는지를 또 떠나서 그럼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숫자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직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 방법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국민들한테 어떤 정당성, 예. 명분성을 좀 앞세우다 보니까 표현이 자꾸 뭘 감추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일을 하니까 이런 건 좀 이해해라 뭐 이런 거를 말없이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8만 3천이라는 단어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청년주택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뭐 근데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간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전세 매입해서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하니까 일단 수치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 3인 가구 이상의 어떤 형태는 없는 거죠. 그 가구 수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발표한 게 엊그제 좀 발표했어요. 7월 말에 1만 7천 호가 하반기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다라는 표를 갖다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17,000호. 부랴부랴 또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자꾸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국민 예를 들어 전쟁터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밥이 필요한데 밥이 오고 있다 이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아니라 밥이 오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니 네, 네. 조금 미리 기다리고 기다려달라. 하시죠. 미안하다. 이게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도 그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의 형태가 어떤 골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정부 측에서 자기 유리한 쪽만 하다 보니까 더 신뢰를 잃게 되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H 사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대표한 영향도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공공재개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현장들에서 실제로 LH랑 하면 안 하겠다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LH랑 안 하고 SH랑 하겠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LH의 문제점이 시장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SH도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어서 또 SH까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니까라고 생각할 것 국민들 같은데요. 입장에서는 이 믿어야 되나 이 의문 공공기관이나 자체가 드는 사람들을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신뢰를 잃는데 좀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이라도 차라리 노영욱 장관이 난 것 같아요. 홍남 기자 그분보다. 부총리보다. 왜냐하면 다 되고 나서 얘기했다는 형태로 가잖아요. 형태가 조심스럽게 8월 말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조달청 부지 같은 것도 이미 확정이 됐어요. 수사권으로 대체 청사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발표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파스타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조용히 보도자료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스타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영욱 장관한테 좀 기대를 좀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홍남기 장관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땐 립서비스 차원이나 어떤 정치적 시나리오에서 입각해서 던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실현된 것처럼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지금 밥이 다 오고 있다. 다 안 왔어요 아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표현에서 좀 과도한 문제가 있는 것 기대를,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1만 7천호가 지금 입주한다, 좀 모자르다,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게 좀 더 좀 타당성도 있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때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언론들도 배타적으로 또 보도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대로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게 좀 바라고 민간에 대한 부분도 자꾸 배척하는 표현들 좀 가끔 쓰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그러면 아예 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형태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민간은 존재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데 공존해야 노영욱 장관이 되는 그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서울시장하고 민간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해 가기 전에 노영욱 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잘 타협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시장에 좀 활력을 좀 주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통계 자체를 보는 숫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말한 입주 물량이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판단 자체도 틀린 건 아닌지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본인들이 수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인터넷이나 약간의 검색만 통해서도 이런 뭐 입주 물량 통계나 이런 것들을 현재는 다 확인할 수 예, 있는, 쉽게 확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나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좀 뭐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통계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뭐 인허가 물량이나 전체 주택 유형을 포함한 주택수 같은 것들로 이제 시장에 좀 일종의 호소를 하거나 네. 이제 총량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통계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좀 소위 먹히지 않는 네, 상황인 거죠. 효과가 예, 소요 잘안 시장의 나는 정보력이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달라져서 뭐 아파트 입주량, 뭐 지역별 입주량 이런 것도 뭐 쉽게 확인을 하실 수 그럼요.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잠깐 나온 맥락하고도 비슷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제 서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소통하는 것들이 다시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요 시장의 뭐 트렌드 변화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정보가 솔직히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시장에 어떤 유형의 어떤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돼서 공급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수급 정책이 저희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최근 담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10년 예년 10년 평균보다 뭐 비슷하다 네. 많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구름 나는 무의미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렇게 사실. 판단이 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통계하고 비교한 이런 맥락들을 봐도 네. 근래 10년은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인허가나 실제 준공량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 평균치와 비교를 해서 최근에 다시 뭐 공급이 많다던가 이런 비교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할 수도 무의미하고 있는, 예. 수급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이 적절하다 혹은 뭐 충분하다 이런 판단 자체가 현재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이제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사실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수요자들의 적절한 주택 보급률, 자가 점유율 이런 것들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정부의 판단처럼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아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비점유자들, 비보유자들 상당히 많은 상태고 네. 보급률 자체가 서울이나 수도권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의 기준 준거 같은 것들을 조금 완전히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담화에서도 사실은 네. 이제 가격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뭐 투기적인 수요라던가 이제 뭐 수요자들의 심리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두됐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좀 새롭게 보고 수급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무게를 중심을 좀 옮기면서도 여전히 다주택자와의 전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에서도 최근에 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뭐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집을 오래 갖고 있고 거주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상당히 이제 할인해주고 이제 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놔라라고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이게 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정말 정부가 또 혹은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그게 시장의 공급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거 뭐 법률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야 되는데요. 예. 뭐 처음에 이제 뭐 인트로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부가 휘두르는 중과의 세금 채찍 처음에는 좀 아팠죠. 근데 국민들 몇 대 맞아 보니까 맞을만 하죠. 아, 예, 이미 이제 뭐 내성이 내성이 생겼다는 생겼고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약발이 통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장기 보유 특례 공제 우리가 이제 뭐 줄여서 이제 장특이라고들 네.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 1주택 시점서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하고 그것도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노리는 효과는 뭐 기존 이제 유주택자들이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는 82.5%로 최고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을 만큼 맞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이렇게 강화되는 효과는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래서 뭐 한 2년 후까지 뭐 내놓지 않으면 뭐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이 부분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정부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는 구조적 테러를 열어주기보다는 이 구조적 테러는 당근이죠. 엑시트하면 양도세 절감해 줄 맞춰줄게. 테니까 빨리 파세요. 매물 내놓으세요. 이런 건데 지금은 시간적 테러를 다시 설정해 놨잖아요. 언제까지 팔아라. 팔지 않으면 엄청난 중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채찍에 해당하는 시간적 테러를 열어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 테러는 김현미 장관 때도 한번 시행을 했었죠. 언제까지 안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막상 버텨보니까 세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아. 이미 한번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좀 잘 살펴보면 네. 기존 다주택자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기로 소급 적용 배제 규정을 또 넣어놨어요.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네, 소급 적용 안 되게 해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소급 적용하려고 했다가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막판에 표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추가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적용이 신규 되는 취득이네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지금 마치 언론에서는 기존 다주택자들한테도 뭐 2023년까지 팔지 않으면 뭐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적용되지 그 부분을 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기존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유주택자들의 추가 매수 의지는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두 가지 강론적인 사례를 좀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들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최고 세율이 82.5 물론 이거는 이제 지방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네. 이 최고 세율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저번 방송에서도 사회자님께서 다뤄주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잖아요. 증여세율이 훨씬 싸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유주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행정법률이나 세법 이제 관련 법률 중에서 제일 많이 개정이 되는 게 세법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돼요. 예, 민법 같이 한 번 개정하면 막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경제 사정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고려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주거용 주택은 실질적으로 1주택인데 노후자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담보대출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다세대 원룸 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세대 원룸은 형식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사정이 필요에 의해서 실제 주거하는 주택을 팔고 이전을 하려고 하면 네. 과연 그 사람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한 곳에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이거를 뭐 다주택자라고 보고 장특을 축소하는 게 맞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물내놔도 안 사가요. 뭐 취득하는 즉시 뭐 한 10주택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네. 마무리를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부동산 해법이 있으면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발언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소위 이제 그 안에 인하우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밖에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기존의 정부나 이런 실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판을 함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의 이 발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세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양도세 완화해서 테러를 열어줘라. 아니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훔쳐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야, 그저 네. 주는데 어디서 훔쳐온다는 겁니까? 주는데 받지도 않는데 네, 그게 제 훔쳐오겠다라는 생각에는 말을 정부가 한다는 지적이신 거죠. 그냥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좀 우화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도박이나 주식할 때 계속 돈을 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판에 한 방에 이 만회를 하려고 무리를 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베스트 안이 뭐예요?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 그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한 정책은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막판에 계속 한 번 더 뒤집으려고 이런 또 수요 억제 정책이나 양도세 강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집 내놔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 내놨잖아요. 많이 안 내놨는데 실제로 내놨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뭐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고요. 아까 2019년도에도 이제 한시적 배제해가지고 10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말까지 처분하면 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 중과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의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5월 말 전까지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양도세 완화라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한시적 배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벌어진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걸 양도세 강화를 해서 당위성은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당위성은 있고 정당성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업이나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가 사업계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책 사업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당위성은 있는데 해보니 시장에서 실제로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수정을 하고 그렇죠. 다시 적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든지 정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의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의 묘한 어떤 고집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징벌적 다주택자에 대한 그 개념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존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선거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게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악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2019년도 김현미 장관이 할 때도 데이터에 나왔고 이번 6월 말 전까지 주택 가격이 매물도 좀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택 가격 어떤 가격 상승률도 안정되다가 딱 끝나자마자 지금 한 달, 두 달째 계속 연속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매물 잠금이 벌어지니까 말씀하신 건 증여도 발생하고 나눴던 물건도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 대상 좀 일단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누더기 세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너무 정신이 붙어 있죠. 없어요. 이번 예. 정부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맞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수요자 국민들이 볼 때 정신없고 헷갈리고 이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물건 많이 나오게.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지금 분당 이쪽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지금 보합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이 기본이죠. 아주 생기본인데. 그러면 결론은 물건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물건에서 시장 경쟁에서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분명히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있지만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를 누가 85%를 내는데 15% 수익을 찾으려고 그걸 매도하겠습니까? 그 부분의 테러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돼요. 전쟁터에서도 출구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출구를 해줘야죠.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굳이 더 거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요. 네.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양도세 대상들을 징벌적으로 해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중에 서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대선 시나리오로 끌려는 건지 이런 모호한 형태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와서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간다라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양도세 중과로 했을 때 매물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건 여전히 다 증명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도 또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 공급 미스매치.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한시적으로 정치 시나리오랑 연결하면 내년 뭐 선거 전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물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데이터에 나타날 것이고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 당국자가 본다라면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한시적 배제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나쁜 거 일이잖아요. 아니죠. 네. 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게 서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물건이 많이 나와 주택 가격이 알겠습니다. 내려가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양도세 중과를 이미 시행하고 지금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부담을 더 얹으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선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한지 지켜보고 저희도 또 토론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기정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